사장님 죄송한데 아이만 먹을 거라서요. 혹시 3,000원치만 될까요? 폭설이 쏟아지던 겨울 아침이었어요. 폐업 직전 허름한 국밥집에 젖은 운동화의 아이와 얇은 패딩의 젊은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손에는 구겨진 1,000원짜리 3장이 들려 있었어요. 저는 아까 먹어서요. 엄마가 말한 그 순간 4살짜리 아이가 입을 열어버렸습니다. 엄마, 어제도 안 먹었잖아. 국자를 쥐고 있던 사장의 손이 멈췄어요. 그날 순덕은 몰랐습니다. 눈 내리던 아침에 건넨 국밥 한 그릇이 20년 뒤 자신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요. 과연 이 국밥 한 그릇이 세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게 된 걸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어느 곳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댓글 남겨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눈은 새벽부터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동문시장 골목을 하얗게 덮은 눈 위로 발자국 하나 없었어요. 상인들은 하나둘 자판을 접었고 철커덕 거리는 소리만 골목에 울렸습니다. 시장 끝자락에 작은 국밥집이 있었어요. 간판에는 순덕이네 국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글씨였지만 그 안에서 피어오르는 국밥 김만큼은 따뜻했어요. 순덕은 국솥 앞에 서서 국자를 저었습니다. 문을 닫겠다고 마음 먹었으면서도 새벽 4시에 눈이 떠지면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사고를 올리고 채소를 다듬고 밥을 안 치는 동작이 30년 넘게 손에 배어 있었죠. 국솥 뚜껑을 열고 간을 봤습니다. 국자를 입에 대는 순간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순덕은 잠시 허리를 짚고 숨을 골랐습니다. 이를 악물고 다시 국자를 들었죠. 오늘따라 손님이 없었습니다. 폭설 때문이었어요. 빈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테이블 4개, 플라스틱 의자 12개, 벽에 붙은 메뉴판은 누렇게 바랬고 형광등은 깜빡거렸어요. 그래도 순덕은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이 추운 날 따뜻한 국물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순덕은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종이가 만져졌어요. 폐업 신고서. 접힌 자리가 닳아 보풀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며칠째 넣었다 뺐다를 반복한 흔적이었죠. 그때 문 앞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들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2개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작았고 한 사람은 그보다 조금 컸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있었죠. 순덕이 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가게 안으로 밀려들었어요. 얇은 패딩을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26쯤 돼 보였어요. 볼이 바람에 벌겋게 익어 있었고 입술은 파르스름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그 옆에 4살쯤 된 남자아이가 엄마 다리 뒤에 숨어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었어요. 아이의 운동화가 눈에 젖어 있었습니다. 들어와요. 순덕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아이 손을 잡은 채 안으로 들어왔어요. 구석 테이블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삐걱거렸죠. 여자가 메뉴판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손에 구겨진 1,000원짜리 3장이 들려 있었어요. 손가락 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아이 거 하나만 될까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아까 먹어서요. 그 순간 아이가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어제도 안 먹었잖아. 가게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얼른 아이 손을 꼭 잡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애가 말을 막 해서요. 웃고 있었지만 물컵을 집어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순덕은 그 손을 봤습니다. 손등이 거칠었고 손톱 밑에 때가 끼어 있었어요. 일을 많이 하는 손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돌아가 뚝배기 2개를 꺼냈어요. 국을 넉넉히 담고 밥도 수북히 퍼 담았습니다. 후라이팬을 꺼내 불을 켰어요. 달걀 2개를 깨트려 계란 후라이를 부쳤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가게 안에 퍼졌어요. 고소한 냄새가 아이의 코끝에 닿았는지 아이가 고개를 들어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순덕은 밥 위에 계란 후라이를 올리고 김치 한 접시를 따로 담아줬어요. 쟁반에 받쳐들고 2 사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뚝배기를 내려놓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올랐습니다. 여자가 눈이 커졌어요. 손을 내저었습니다. 사장님, 저 돈이 이것밖에 없어요. 순덕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애기 엄마는 원래 많이 먹어야 돼. 여자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숟가락만 만졌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있다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아이가 먼저 국물을 떴습니다. 후후 불어서 입에 넣었어요. 입에 넣는 순간 아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이 공중에서 흔들렸어요. 아이가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따뜻해.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국물 한 숟갈을 입에 넣더니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순덕은 주방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여자의 어깨가 한 번 더 작게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는 건지 참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순덕은 일부러 등을 돌렸습니다. 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릇이 비었어요. 국물 한 방울도 밥알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을 깨끗이 닦았어요. 빈 그릇을 가지런히 모아 싱크대 옆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아이도 작은 손으로 의자를 밀어 넣었어요. 여자가 구겨진 1,000원짜리 3장을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여기요. 순덕은 행주로 손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요. 가져가요. 아니에요. 받으셔야 해요. 여자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습니다. 순덕은 여자를 바라봤어요. 어리지만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밥값은 나중에 줘요. 이건 가다가 따뜻한 거 사 마셔요. 날 추우니까. 순덕은 그 말만 남기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1,000원짜리를 내려다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이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맛있었어. 여자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2 사람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다시 밀려왔어요. 순덕은 유리문 너머로 2 사람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눈 속을 걸어가는 2개의 그림자였어요. 여자가 아이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아이가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순덕을 향해 고개를 까딱했어요. 순덕도 가볍게 손을 들었습니다. 2 사람의 모습이 골목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순덕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빈 테이블 바라봤습니다. 둘이 앉았던 구석자리에 깨끗이 비운 뚝배기 2개가 놓여 있었어요. 순덕은 천천히 다가가 뚝배기를 들었습니다. 손바닥에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마친 순덕은 앞치마를 벗었어요.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폐업 신고서.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종이를 서랍 안에 도로 넣었어요. 내일도 누가 올지 모르니까요. 이 한 그릇의 국밥이 3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아침 장사를 준비하던 순덕이 고개를 들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익숙한 두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저번보다 더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순덕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요. 하은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도윤이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번에 감사했어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두 사람은 저번과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구석 테이블 창가 자리. 순덕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뚝배기 2개를 꺼내 국을 넉넉히 담고 밥을 수북히 퍼 넣었습니다. 김치 한 접시를 따로 담아 쟁반에 올렸어요. 두 사람 앞에 뚝배기를 내려놓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하은이 올려다 봤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사장님, 저희 오늘은 진짜 돈이 없어요. 알아요. 순덕은 그 말만 남기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이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후후 불어서 입에 넣더니 눈이 커졌다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지난번에 먹었던 그 맛이 기억나는 것 같았어요. 하은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국밥은 먹지 않았어요. 건더기를 건져 도윤이 그릇에 넣었습니다. 고기 한 점, 무 한 조각, 파 한 줄기. 자기 몫을 아이에게 주고 있었죠. 도윤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도 먹어. 괜찮아, 너 먼저 먹어. 하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배가 고프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은은 도윤이를 먼저 먹였어요. 순덕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슬쩍 그 모습을 봤습니다. 도윤이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엄마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엄마, 응? 엄마는 왜 맨날 배 안 고파? 하은의 손이 멈췄어요. 엄마는 맨날 나 먹을 때만 물만 마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국자를 쥐고 있던 순덕의 손에도 힘이 들어갔어요. 4살짜리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밥을 안 먹었다는 걸, 자기를 위해 배가 안 고프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걸요. 하은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 보였어요. 엄마는 아침에 많이 먹어서 그래. 거짓말이라는 걸 순덕도 알았습니다. 볼이 움푹 꺼진 얼굴, 손목에 힘줄이 드러난 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순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오래전 기억이 어렴풋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생각을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밥을 다 먹은 뒤 하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테이블을 깨끗이 닦고 그릇을 싱크대 옆에 가져다 놓았어요. 도윤이도 작은 손으로 의자를 밀어 넣었죠. 지난번과 똑같았습니다. 순덕이 행주를 어깨에 걸고 두 사람 앞으로 다가갔어요. 이름이 뭐예요? 박하은이에요. 아이는 도윤이고요. 순덕은 이름을 한 번 되뇌고 두 사람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배고프면 언제든 와요. 짧은 말이었어요. 하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이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때 도윤이가 하은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캄캄할 때 가? 하은이 얼른 도윤의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금방 갔다 올게. 순덕이 그 말을 듣고 물었습니다. 일 나갈 때 도윤이는요? 하은이 잠시 망설였어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고시원에 혼자 두고 가요. 문 잠그고요. 순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4살짜리가 새벽에 혼자 잠긴 방에 있다는 말이었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데리고 와요. 아침에 내가 봐줄 테니까. 하은의 눈이 커졌어요. 사장님, 그건 안 돼요. 너무 폐가 돼요.
어차피 아침에 손님도 없어요. 괜히 혼자 두지 말고 데리고 와요. 순덕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대단한 결심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4살짜리가 새벽에 혼자 잠긴 방에 있다는 말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 뿐이었죠. 하은이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꼭 깨물고 고개를 숙였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 앞이니까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도윤이가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순덕도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작게 조용히. 저번보다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 보였어요.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하은은 새벽마다 도윤이를 데리고 가게에 왔어요. 도윤이를 맡기고 공장으로 나갔습니다. 순덕은 도윤이에게 아침을 먹이고 가게 안쪽에 이불을 깔아 낮잠을 재웠어요. 하은이 돌아오면 셋이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도윤이는 순덕을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남편도 하은도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고아원에서 만나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갈 친정도 없고 기댈 친척도 없고 남은 건 4살짜리 아들 하나뿐이었어요. 하은은 이 이야기를 한 번에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며칠에 걸쳐 한두 마디씩 설거지를 하다가 도윤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에 조용히 꺼냈어요. 순덕은 들으면서도 캐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국을 한 그릇 더 떠줄 뿐이었죠. 그게 순덕이 할 줄 아는 방법이었습니다. 다 알면서 모르는 척 해주는 거, 가난한 사람의 체면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옆에 있어주는 것, 하은에게는 그게 어떤 위로보다 고마웠어요. 그날 밤 가게 정리를 마친 순덕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에 넣었어요.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내일 하은이 도윤이를 맡기고 나가면 가방 옆에 슬쩍 놓으려고 했어요. 물어보면 모르는 척할 생각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폐업 신고서가 접힌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순덕은 봉투를 서랍 옆에 놓고 서랍을 닫았어요. 가게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장 골목에 바람이 불었어요. 순덕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엄마는 오늘 밤 뭘 먹을까? 도윤이한테 뭐라고 말하고 재울까?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순덕은 몰랐습니다. 저 젊은 엄마와 아이가 자신의 인생과 얼마나 깊이 이어져 있는지를요. 하은과 도윤이가 매일 아침 가게에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순덕은 도윤이에게 밥을 먹이다가 문득 손이 멈췄어요. 도윤이가 의자에 앉아 발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닿지 않는 짧은 다리가 대롱대롱 흔들렸어요. 계란 후라이를 숟가락으로 잘라 입에 넣으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 순덕은 그 모습을 보다가 숨이 막혔어요. 이 가게, 이 자리에서 똑같은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지호였어요. 순덕이 21살 때 낳은 아들이었어요. 아이 아버지는 처음부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자 연락이 끊겼어요. 순덕은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안겨줬을 때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지호는 웃음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웃었어요. 순덕이 국밥집을 열고 일할 때 지호는 등에 엎여 잠을 잤습니다. 조금 크니까 가게 한쪽에 앉아서 혼자 놀았어요. 손님들이 지호를 보면 예쁘다고 하면 순덕은 괜히 어깨가 으쓱했죠. 3살이 되자 지호는 가게 앞 골목에서 뛰어다녔습니다. 순덕이 국을 끓이다 고개를 돌리면 유리문 너머로 지호가 보였어요. 돌멩이를 줍고 고양이를 쫓아다니고 웅덩이에 발을 담갔다 빼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보며 국을 저었어요.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점심 장사가 한창이었어요. 손님이 몰려서 국을 꺼내고 밥을 퍼넣고 계산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호는 가게 앞에서 놀고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작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손님이 빠지고 한숨을 돌렸어요. 고개를 들어 밖을 봤습니다. 지호가 없었어요. 순덕은 앞치마를 벗지도 않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골목을 뛰어다녔어요. 시장 안을 돌아왔습니다. 상인들을 붙잡고 물었어요. 우리 지호 못 봤어요? 3살짜리 남자아이 파란 티셔츠 입은 애요. 아무도 못 봤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전단지를 만들어 시장 골목마다 붙였습니다. 주변 동네까지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줬어요. 찾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사가 어렵다고, 단서가 없다고. 순덕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순덕은 가게를 옮기지 않았어요. 간판도 안 바꿨습니다. 지호가 돌아왔을 때 엄마가 같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간판이 바뀌면 못 찾을까봐, 가게가 없어지면 엄마를 영영 못 찾을까봐요. 순덕이네 국밥, 그 5글자를 지킨 이유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이었어요. 해가 바뀔 때마다 순덕은 속으로 샘울했습니다. 살아있으면 올해 10살이겠다. 20살이겠다. 30이 넘었겠다. 엄마를 찾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엄마가 있었다는 것조차 모를까? 대답은 매년 없었어요. 서랍 안에 지호의 3살 때 사진이 있었습니다. 시장 앞에서 웃고 있는 아이. 사진이 누렇게 바랬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어요. 순덕은 가끔 밤에 서랍을 열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만지지는 않았어요. 다를까 봐요. 그냥 보기만 하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이제 지호가 살아있다면 34살이었어요. 찾을 마음이 있었다면 진작 찾아왔을 겁니다. 아니면 엄마가 있었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었죠. 어느 쪽이든 순덕은 놓아줄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마음먹은 아침에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하은과 도윤이가 돌아왔어요. 그 뒤로 순덕은 가게를 접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가 가게 안에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지호가 겹쳤어요. 의자에 앉아 발을 흔들며 밥 먹는 모습, 까르르 웃는 소리, 할머니라고 부르며 올려다보는 얼굴. 지호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얼굴도 다른 아이였어요. 하지만 이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있으면 오래전 못다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을 볼 때마다 옛날 자기 모습이 보였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며 밥을 굶던 21살의 자기 자신. 돈이 없어서 국밥 냄새만 맡으며 아이 밥을 챙기던 그 시절. 하은은 지금 그때의 순덕과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이 이야기를 하은에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은이 도윤이를 데리러 왔어요. 점심을 같이 먹고 설거지를 하는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가족이 있으세요? 순덕은 국솥을 저으며 대답했어요. 없어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은은 더 묻지 않았어요. 순덕의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하은과 도윤이가 돌아간 뒤 순덕은 빈 가게에 혼자 앉았어요. 도윤이가 앉았던 구석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빈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순덕은 서랍을 열어 지호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3살 때 웃고 있는 얼굴. 한참을 보다가 서랍을 닫았어요. 가게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간판의 글씨가 가로등 빛에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도 순덕은 이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달랐어요. 아침마다 문을 여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지호를 기다리는 것 말고 하은과 도윤이를 맞이하는 것. 가게에 다시 생기가 도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하은과 도윤이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요. 사흘째가 되었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첫날은 그러려니 했어요. 일이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무슨 일이 생겼다 싶어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유리문 너머를 봤을 때 골목이 텅 비어 있었어요. 순덕은 국솥 앞에 서서 국자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순덕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수첩을 꺼내 하은이 알려준 고시원 주소를 확인하고 가게 문을 닫았어요. 버스를 한번 갈아타고 낯선 정류장에서 내려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에 낡은 건물이 나타났어요. 벽에 고시원이라는 글씨가 붙어 있었는데 페인트가 반쯤 벗겨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좁은 복도에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문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어요. 순덕은 수첩을 확인하며 복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마지막 방이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한 번 더 두드리자 안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순덕이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어요. 반평짜리 방이었습니다. 이불 하나 깔면 꽉 차는 크기였고 창문도 없어서 형광등 불빛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하은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뒤옆에 도훈이가 앉아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이불을 엄마 목까지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문을 여는 소리에 도윤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순덕을 보자 도윤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울음을 참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가 안 일어나요. 순덕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은의 이마에 손을 대봤어요. 뜨거웠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깊이 잠든 것과는 달랐어요. 도윤아, 엄마가 언제부터 이랬어? 어제요. 어제 일하고 와서 눕더니 안 일어나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옷이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 과자 부스러기가 묻어 있었어요. 어제부터 혼자 과자를 먹으며 엄마 옆을 지킨 것 같았습니다. 4살짜리가 아픈 엄마 옆에서 밤을 새운 거였어요. 순덕은 전화기를 꺼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옆에 앉아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 차가웠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왔어. 도윤이가 순덕의 손을 꽉 잡았어요. 놓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뜻이요. 구급차가 오고 하은을 들 것에 실었습니다. 순덕은 도윤이를 안고 함께 탔어요. 도윤이가 들것 위에 엄마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순덕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가 다시 엄마를 보고 또 얼굴을 묻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하은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순덕은 도윤이를 무릎에 앉히고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윤이가 응급실 문 쪽을 바라보며 순덕의 옷자락을 꼭 쥐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의 몸이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추워서인지 무서워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덕이 품에 안아줬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순덕은 잠시 망설였어요.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도 아니었어요. 그냥 국밥집 사장님이었죠. 하지만 이 자리에 순덕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과로하고 영양실조예요. 상당 기간 제대로 식사를 못하신 것 같아요. 며칠 입원하면서 수액 맞고 쉬셔야 합니다.
영양실조. 순덕은 그 단어에 눈을 감았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매일 자기 밥을 도윤이에게 덜어줬던 것, 물만 마시며 배가 안 고프다고 했던 것. 그게 며칠이 아니라 몇 달째였던 거예요. 입원 수속을 밟고 병실에 하은을 눕혔습니다. 링거를 맞기 시작했어요. 투명한 액체가 한 방울씩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순덕은 하은의 얼굴을 내려다 봤어요. 잠들어 있었습니다. 23밖에 안 된 얼굴인데 입가에 잔주름이 잡혀 있었어요. 볼에 핏기가 없었고 손등에는 거친 일을 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혼자 버텨온 걸까요? 도윤이가 침대 옆에서 엄마 손을 잡고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엄마 손등을 쓸었습니다. 엄마 일어나. 하은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도윤이가 순덕을 올려다 봤습니다. 할머니, 엄마 밥 안 먹어서 아픈 거야? 순덕의 가슴이 쿡 찔리는 것 같았어요. 4살짜리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너무 열심히 일해서 좀 쉬는 거야. 금방 나아.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덕은 도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병원에서 도윤이를 재웠어요. 의자 2개를 붙여 도윤이를 눕히고 자기 겉옷을 덮어줬습니다. 등을 토닥거리니 금방 잠이 들었어요. 작은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어제 밤새 아픈 엄마 옆에서 혼자 깨어 있었을 이 아이가.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병원 복도에 사람이 없었고 링거 떨어지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이 엄마는 도대체 얼마나 버텨온 걸까요? 혼자서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아이 앞에서 밝은 척 하면서요. 밥을 굶으면서까지 아이를 먹이고 아파도 병원에 안 가고 쓰러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하은에게는 그 누군가가 없었어요. 순덕은 잠든 도윤이를 내려다 보다가 하은의 얼굴을 봤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 버티던 오래전 자기 모습이 거기 있었어요. 그때 하은이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으로 천장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순덕이 앉아있는 걸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사장님,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야. 쓰러져 있었어. 하은이 벌떡 일어나려 했어요. 순덕이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윤이는요? 여기 자고 있어. 하은이 고개를 돌려 잠든 도윤이를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입술을 꼭 깨물고 한참을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해요. 패 끼치기 싫었는데.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옆에 놓아두었던 죽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들어 하은 앞에 내밀었습니다. 얼른 먹어. 엄마가 건강해야지. 하은이 순덕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받았습니다. 죽을 한 숟갈 떴어요. 입에 넣는 순간 하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고개를 숙이더니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울면서 죽을 먹었습니다. 한 숟갈, 또 한 숟갈. 순덕은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지켜봤어요. 누군가 밥을 먹으라고 해주는 것, 누군가 옆에 앉아 있어주는 것. 하은에게는 그게 아주 오랫동안 없었던 거였습니다. 하은이 입원한 동안 순덕은 가게와 병원을 오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점심 장사를 마치면 병원으로 갔어요. 도윤이는 하루 종일 순덕 곁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가게에서 밥을 먹고 가게 한쪽에서 놀다가 오후에 순덕과 함께 병원에 가서 엄마를 봤어요. 도윤이가 가게에서 순덕을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순덕이 국을 저으면 옆에 서서 올려다 봤고 설거지를 하면 발끝으로 서서 싱크대를 들여다봤어요. 손님이 들어오면 구석자리에 가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도 도와줄까? 그래, 숟가락 좀 놓아줄래? 도윤이가 작은 손으로 숟가락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삐뚤어지게 놓였지만 순덕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도윤이가 이 가게에서 뛰어다니고 밥을 먹고 숟가락을 놓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게 안에 온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전에 잃어버린 온기였어요. 순덕은 병원 수납 창구에 갔습니다. 입원비가 얼마인지 물었어요. 창구 직원이 금액을 알려줬습니다. 순덕은 앞치마 안쪽에 넣어둔 봉투를 꺼냈어요. 며칠치 장사 매출과 따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이거 환자 박하은 씨 입원비로 넣어주세요.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낸 거 환자한테 말하지 마세요. 창구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순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직원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순덕은 영수증도 받지 않고 돌아섰어요. 그 다음 날은 고시원에 갔습니다. 관리인을 만나 밀린 월세가 얼마인지 물었어요. 석 달치가 밀려 있었습니다. 이번 달까지 안 내면 짐 빼야 해요. 순덕은 봉투에서 돈을 꺼내 밀린 월세를 냈어요. 관리인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가족이세요? 아니요, 하은 씨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그냥 처리됐다고만 해주세요. 순덕은 고시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주머니가 가벼웠어요. 이번 달 장사 매출 거의 전부를 쓴 거였습니다. 가게 재료비를 아껴야 했고 월세도 빠듯해질 거였어요. 하지만 순덕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닷새 뒤 하은이 퇴원했어요. 병원 로비에서 순덕과 도윤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엄마한테 달려갔어요. 엄마, 다 나았어? 하은이 도윤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와 있었어요. 순덕을 보며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도윤이까지 봐주시고. 아니 뭘,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셋이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순덕이 국밥을 끓여 내놨어요. 오랜만에 셋이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도윤이가 엄마 옆에 바싹 붙어 앉아 팔을 잡고 놓지 않았어요. 하은이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장님, 이상한 게 있어요. 순덕이 국솥을 저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병원비가 다 납부됐대요. 제가 안 냈는데. 고시원 월세도 밀린 게 없다고 하고요. 순덕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국솥만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래? 너무 잘 됐네. 혹시 누가 냈는지 아세요? 아니, 난 모르지. 순덕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은이 순덕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뭔가 느끼는 것 같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하은과 도윤이가 다시 매일 아침 가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과 같은 일상이 돌아왔어요. 하은이 일 나가면 순덕이 도윤을 봐줬고 하은이 돌아오면 셋이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가게에 웃음소리가 생겼어요. 도윤이가 뛰어다니고 하은이 설거지를 돕고 순덕이 국을 끓이는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수군거렸어요. 저 젊은 여자는 뭐야? 매일 와서 밥 먹고 남의 애까지 봐주고 있대. 순덕이도 참 장사가 안 되는데 왜 저렇게까지 떠하나? 순덕의 귀에 들어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이 뭐라고 하든 순덕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었고 도윤이에게 밥을 먹였고 하은이 돌아오면 국밥 한 그릇을 내놨어요. 어느 날 오후 하은이 도윤이를 데리러 오면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이거요. 이게 뭐야? 알바비 받았어요. 많지는 않은데 밥값이랑 도윤이 봐주신 거요. 순덕이 봉투를 밀어냈어요. 됐어, 가져가. 사장님 안 받으시면 저 못 와요. 공짜로 먹는 것 같아서 너무 무거워요.
하은의 눈이 단단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빚지지 않으려는 사람이었어요. 자존심이 아니라 예의였습니다. 받을 것만 받고 사는 게 싫은 사람이었죠. 순덕이 천천히 봉투를 받았어요. 알았어. 그럼 이건 도윤이 간식비로 쓸게. 하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그날 밤 가게 정리를 마친 순덕은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병원비와 고시원 월세를 내고 나니 남은 돈이 별로 없었어요. 재료비를 줄여야 했고 허리도 요즘 더 아팠습니다. 순덕은 통장을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괜찮다고. 하은이 다시 일어섰고 도윤이가 건강하게 뛰어다니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됐다고요. 가게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간판을 올려다 봤어요. 가로등 빛에 순덕이네 국밥 글씨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집으로 걸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오랜만에 나온 콧노래였습니다. 하은과 도윤이가 가게에 오기 시작한 뒤로 순덕의 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시간이 오래 가지 못할 거라는 걸 순덕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하은은 눈에 띄게 나아졌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볼도 조금 올라왔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그릇에 건더기를 건져주는 대신 자기 국밥을 끝까지 먹었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안심했어요. 도윤이도 달라졌습니다. 처음 가게에 왔을 때는 엄마 뒤에 숨어 고개만 빼꼼 내밀던 아이였어요. 지금은 가게 안을 뛰어다니고 단골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하고 순덕 옆에 서서 국자 잡는 흉내를 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슬슬 도윤이한테 마음을 열었어요. 건너편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도윤이한테 떡을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가게에 셋이 있는 시간이 순덕에게는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었어요. 도윤이가 할머니라고 부르며 달려오는 소리, 하은이 설거지를 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 국솥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겹쳐지면 가게 안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하은이 도윤이를 데리러 오면서 표정이 달랐어요.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뭔가 말하려다 참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순덕은 알아챘지만 먼저 묻지 않았어요. 셋이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도윤이가 밥을 먹으며 제잘거렸어요. 할머니, 오늘 고양이 봤어. 시장에서. 아기 고양이. 그래? 어디서 봤는데? 생선가게 앞에. 엄마한테도 보여줬어. 도윤이가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순덕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은은 도윤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가가 조금 붉어져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도윤이가 가게 안쪽에서 놀기 시작했어요. 하은이 설거지를 하며 순덕 옆에 섰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그릇을 닦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저희 다음 주에 이사 가요. 순덕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은을 바라봤어요. 인천 쪽에 공장 일자리가 나왔어요. 월급도 지금보다 나은 데고 근처에 어린이집도 있어서 도윤이 보낼 수 있대요. 하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끝이 살짝 떨렸어요. 순덕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어요. 잘 됐네, 순덕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릇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장님한테 너무 오래 신세 졌어요. 이제 저 혼자 해볼게요. 그래, 그래야지.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하은이 순덕의 옆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어요. 일주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하은과 도윤이가 마지막으로 가게에 오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순덕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왔습니다. 국을 끓이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도시락이었습니다. 뚝배기에 담는 대신 도시락통에 밥을 눌러 담고 국은 보온통에서 넣었어요. 계란 후라이를 2개 붙여서 밥 위에 올렸습니다. 김치도 따로 싸고 도윤이가 좋아하는 김도 넣었어요. 비닐봉지에 과자 몇 개도 담았습니다. 하은과 도윤이가 들어왔어요. 도윤이가 달려와 순덕을 안았습니다. 할머니! 순덕이 도윤이를 안아 올렸어요. 아이가 무거워졌습니다. 2달 전보다 확실히 컸어요. 밥을 잘 먹어서 볼이 통통해져 있었습니다. 셋이 마지막으로 나란히 앉았어요. 구석 테이블, 창가 자리. 언제나 앉던 그 자리였습니다. 순덕이 국밥 3그릇을 내왔어요. 오늘은 고기를 넉넉히 넣었습니다. 도윤이가 국밥을 먹었어요. 하은도 자기 밥을 먹었습니다. 도윤이 그릇에 건더기를 건져주는 대신 자기 국물을 끝까지 비웠어요. 순덕은 그걸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됐다 싶었어요. 밥을 다 먹고 하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덕 앞에 서서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사장님, 감사했어요. 진짜로요. 순덕은 대답 대신 준비해둔 도시락을 하은 손에 쥐어줬습니다. 가다가 먹어. 도윤이 배고프다고 할 거야. 하은이 도시락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깨가 한번 떨렸지만 울지 않았어요. 끝까지 울지 않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순덕이 앞치마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하은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도. 사장님, 이건 도윤이 어린이집 처음 가면 준비물 있을 거야. 그거 사는데 써. 하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받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이러시면 저는 어떡해요. 안 받으면 서운해. 순덕이 웃었어요. 하은이 봉투를 받아들며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빨개졌지만 참았어요. 도윤이가 순덕에게 다가왔습니다. 순덕이 무릎을 굽혀 도윤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할머니, 나 또 올 수 있어? 그럼 언제든 와. 약속해? 도윤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순덕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 도윤이가 순덕을 안았어요. 작은 팔이 순덕의 몸을 감쌌습니다. 순덕은 도윤이의 등을 토닥거렸어요. 눈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2 사람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하은이 도윤의 손을 잡고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도윤이가 뒤를 돌아봤어요. 순덕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1번, 2번, 3번. 순덕도 손을 들어 흔들었어요. 작게 조용히. 골목 끝에서 도윤이가 한 번 더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크게 손을 흔들었어요. 순덕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도윤의 모습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어요. 순덕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골목에 아무도 없었어요. 발자국만 눈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큰 발자국 하나, 작은 발자국 하나, 나란히 찍혀 있었어요. 가게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빈 테이블을 바라봤어요. 구석자리, 창가자리, 셋이 앉았던 자리에 뚝배기 3개가 깨끗이 비워져 있었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다가가 뚝배기를 들었어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싱크대에 그릇을 내려놓고 물을 틀었어요. 설거지를 하려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물소리만 흘렀어요. 순덕은 싱크대에 양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한번 떨렸어요. 소리 없이. 한참이 지나서야 순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그고 행주로 손을 닦았어요. 밤에 가게 정리를 마치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첩을 꺼내 펼쳤어요. 하은 도윤이라고 적힌 페이지. 순덕은 그 옆에 연필로 천천히 적었습니다. 인천으로. 그리고 수첩을 서랍에 넣었어요. 지호 사진 옆에요. 가게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간판을 올려다 봤어요. 순덕이네 국밥 글씨가 가로등 빛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문을 열면 구석자리가 비어 있을 거예요. 도윤이가 뛰어다니는 소리도, 하은이가 설거지하며 흥얼거린 소리도 없을 거예요. 순덕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콧노래는 나오지 않았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새벽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손님을 맞고 밤에 정리하고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하은과 도윤이가 떠난 뒤로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처음 몇 달은 아침마다 유리문 너머를 봤습니다. 혹시 두 사람이 서 있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골목은 늘 비어 있었어요. 하은이 적어준 전화번호도 어느 순간부터 연결이 안 됐습니다. 순덕은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은이 혼자 해보겠다고 했으니까요. 가게 문을 닫으려던 그날 아침에 하은과 도윤이가 들어왔고 그 뒤로 순덕은 가게를 접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뒤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윤이가 마지막 날 새끼손가락을 걸며 했던 말이 귓가에 남아 있었거든요. 할머니, 나 또 올 수 있어?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순덕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호를 기다리며 지키던 자리에 이제는 도윤이를 기다리는 마음까지 얹혀 있었어요. 시장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손님이 확 줄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마트로 갔고 시장을 찾는 건 노인들 뿐이었습니다. 빈 점포가 하나둘 늘어났어요. 옆집 생선가게도 문을 닫고 건너편 반찬가게도 떠났습니다. 도윤이한테 떡을 쥐어주던 아주머니도 어느새 보이지 않았어요. 순덕의 허리는 해마다 나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를 펴는 데만 한참이 걸렸어요.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약국에서 파스를 사다 붙이고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어요. 밤마다 가게 정리를 혼자 했는데 예전에는 1시간이면 끝나던 일이 지금은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입구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어요. 재개발 추진구역 지정 안내. 몇 년 전부터 소문은 돌았지만 공식적으로 붙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상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눴어요. 걱정하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 화내는 사람. 반응은 제각각이었죠. 얼마 뒤 양복을 입은 남자가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시장 번영회장 이정철이었어요. 60대 초반의 남자로 시장에서 가장 큰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 재개발 추진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정철이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재개발 추진 중이잖아요? 상인들 대부분 동의했어요. 사장님도 가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상금 받고 다른 데서 다시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전 여기서 계속 할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어차피 철거될 건데. 철거되면 그때 생각할게요. 순덕은 다시 국솥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철이 한숨을 내쉬며 일어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 없어요. 정철이 나가고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여기를 떠나라고요? 이 자리를요? 순덕은 국자를 들고 한참 서 있었어요. 이 가게에서 지호에게 밥을 먹이고 도윤이에게 계란 후라이를 부쳐줬습니다. 하은이 처음으로 자기 밥을 끝까지 먹었던 곳이기도 했어요. 떠날 수 없었습니다. 몇 달 뒤 정철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사장님, 철거 날짜 정해졌어요. 다음 달 말까지예요.
동의서에 서명하시면 보상금 나와요. 서명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강제 철거 들어가요. 보상금도 제대로 못 받아요. 순덕은 서류를 내려다 봤어요. 생각해 볼게요. 생각할 시간 없어요. 이번 주 안에 결정하세요. 정철이 나간 뒤 순덕은 서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다음 달 말,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날 밤 정리를 마치고 가게 안에 혼자 앉았습니다. 피곤했어요. 몸도 마음도. 이 자리를 지키고 싶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하루에 서너 명이었고 월세 내고 재료비 내면 남는 게 없었어요. 가게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간판을 올려다 봤어요. 페인트가 더 벗겨져 있었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도윤아, 할머니 아직 여기 있어. 혼잣말이 입에서 새어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한 달 반, 그 안에 모든 게 결정될 거였어요. 철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순덕은 마지막 날까지 장사를 하기로 했어요. 문 닫는 그날까지 국을 끓이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마지막 날 새벽, 순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3시 반이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지만 억지로 일어났어요.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제대로 해야 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해서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오래된 형광등이었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바꾸지 못했는데 이제는 바꿀 필요도 없어졌어요. 물을 썰고 팔을 다듬고 사고를 올렸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손끝에 힘이 없었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어요. 며칠 전부터 통증이 심해졌는데 진통제를 먹어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손님이 1명, 2명 들어왔습니다. 단골들이었어요. 순덕이 그만둔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문 닫는 거예요? 네, 철거된대요. 아이고, 아쉽다. 여기 국밥이 제일 맛있었는데. 순덕은 웃으며 국밥을 내줬어요. 손님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모습도 오늘이 마지막이었어요. 생선가게 하던 김 사장이 소주 한 병을 들고 왔습니다. 진작에 가게를 접고 경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순덕아, 나 국밥 한 그릇만 줘. 어머, 오랜만이네. 앉아요. 김 사장이 국밥을 먹으며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메뉴판, 테이블, 국솥 하나도 안 바뀌었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여기서 몇 년 한 거야? 글쎄요. 세는 걸 그만둔 지가 오래됐어요. 고집도 참. 다들 떠났는데 너만 남았잖아. 순덕은 웃었어요. 김 사장이 소주를 한 잔 따라 순덕 앞에 놓았습니다. 수고했어, 진짜로. 순덕은 소주잔을 받아들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뜨거웠어요. 마신 건지 울컥한 건지 모를 뜨거움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더 몰렸어요.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순덕은 쉴 틈 없이 국을 떠내고 밥을 퍼냈어요. 중간중간 허리를 짚고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 앞에서 내색할 수 없었어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오후 2시가 지나자 손님이 빠졌어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덕은 싱크대에 기대어 숨을 돌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침부터 한 번도 앉지 못했거든요. 국솥을 확인하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순덕은 손을 뻗어 무언가를 잡으려 했지만 손에 잡히는 게 없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국솥 옆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죠.
하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사장님!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옆 가게 주인이었어요. 순덕이 쓰러지는 걸 본 거였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순덕은 대답하려 했어요. 하지만 입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119 불러 빨리! 그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낯선 곳이었어요. 고개를 돌리니 하얀 벽, 하얀 침대에 삐 소리를 내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정신이 드세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순덕은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아직 링거 맞고 계세요. 팔을 내려다 보니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어요? 가게에서 쓰러지셨대요. 과로하고 영양실조래요. 영양실조? 순덕은 그 단어에 입을 다물었어요. 요즘 밥 먹는 걸 자주 잊었습니다. 바빠서, 입맛이 없어서, 귀찮아서. 하은이 그랬던 것처럼 순덕도 자기 밥을 챙기지 않았어요. 보호자분은요? 연락할 분 있으세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간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잠시 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강순덕 씨 검사 결과 나왔는데요. 허리 디스크가 심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요? 네. 지금 상태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수술 안 하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예요? 의사가 잠시 뜸을 들였어요. 500만 원 정도요.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인지 알고 있었어요. 5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일단 입원하시면서 상태 지켜보죠. 의사가 나가고 순덕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링거에서 투명한 액체가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절해 있었던 걸까요? 가게요. 가게 어떻게 됐어요? 옆집 분이 문 닫아 놓으셨대요. 걱정 마세요. 마지막 장사도 제대로 못 끝냈습니다. 순덕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병실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시내 동문시장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순덕이 고개를 들어 TV를 봤어요. 화면에 익숙한 풍경이 나왔습니다. 순덕의 가게가 있는 시장이었어요. 철거 준비가 한창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번 재개발로 인해 수십 년 영업해온 상점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화면에 시장 골목이 비쳤어요. 텅 빈 골목, 닫힌 가게들, 철거 안내문, 그리고 화면 한 구석에 간판이 스쳤습니다. 순덕이네 국밥. 크레인에 매달려 내려오고 있었어요. 순덕은 TV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이 바뀔 때까지, 다른 뉴스가 나올 때까지 그냥 바라봤어요.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링거 떨어지는 소리만 울렸어요. 보호자 없음, 가족 없음, 수술비 없음, 가게도 이제 없었습니다. 순덕은 눈을 감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하루도 안 쉬고 일했는데, 아픈데도 참고, 힘들어도 버티고,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걸까요? 이불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혼자였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순덕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어요. 창밖이 어두웠습니다. 밤이었어요. 하지만 순덕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이 병실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걸요. 순덕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서 있을 거라는 걸요. 서울 한복판이었습니다. 24살 청년 박도윤이 작은 주방에서 도시락을 싸고 있었어요.
결식 아동한테 무료로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이유는 하나였어요. 어릴 때 엄마가 자기 밥을 안 먹고 물만 마시던 모습이 잊히지 않았거든요. 배고픈 사람 앞에서 모른 척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엄마 하은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공장에서 일하다 몸이 망가졌습니다. 떠나기 전에 하은이 도윤이에게 낡은 도시락을 상자를 하나 건넸어요. 이거 꼭 가지고 있어. 그리고 말했습니다. 동문시장에서 국밥집 하시던 분이 있어. 순덕이네 국밥. 엄마가 제일 힘들 때 밥을 줬어. 꼭 찾아가서 인사드려. 도윤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찾아가지 못했어요. 재개발로 사라진 시장이었으니까요. 그러다 엄마가 남긴 도시락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동안 열지 못했어요. 열면 엄마 생각에 무너질 것 같아서요.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 구겨진 1,000원짜리 3장이 있었습니다. 낡고 바랜 지폐였어요. 그 옆에 10,000원짜리 여러 장이 접힌 채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 그 밑에 명함 크기의 종이가 있었어요. 연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동문시장 순덕이네 국밥 강순덕. 도윤은 그 이름으로 수소문했어요. 주민센터와 복지관을 돌아다녔습니다. 순덕이 병원에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며칠 뒤 도윤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도시락 상자를 가방에 넣고 직접 끓인 국밥 포장을 손에 들었어요. 병실 문 앞에서 21번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 침대에 누군가 누워 있었어요. 하얀 이불을 덮고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야위어 있었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순덕이었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돌렸어요. 낯선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런데 순덕의 눈이 청년의 얼굴에서 멈췄어요.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눈매가, 코가, 입모양이 누군가를 닮아 있었는데 누구인지 떠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다가와 침대 옆에 국밥 포장을 내려놓았어요. 사장님, 저 도윤이에요. 엄마랑 국밥 먹으러 갔던요. 순덕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윤이? 네, 저예요. 순덕이 도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4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컸습니다. 이렇게 컸구나. 순덕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엄마는? 도윤이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순덕의 입이 벌어졌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장님 얘기만 했어요. 세상에 그런 어른도 없다고. 꼭 찾아가라고. 순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불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도윤이 가방에서 도시락 상자를 꺼내 순덕 앞에 놓았어요. 엄마가 남긴 거예요. 순덕이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구겨진 1,000원짜리 3장이 보였어요. 순덕의 손이 멈췄습니다. 20년 전 첫날 하은이 내밀었던 바로 그 돈이었어요. 순덕이 가져가라고 했던 그 1,000원을 하은은 2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10,000원짜리 여러 장이 접힌 채 있었어요. 순덕이 몰래 가방에 넣어줬던 돈이었습니다. 한 장도 쓰지 않았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장님, 이 돈 한 푼도 못 썼어요. 쓰면 사장님 마음을 쓰는 것 같아서요. 근데 버리지도 못했어요. 이게 제가 가진 제일 따뜻한 거였거든요. 순덕의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어요. 도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장님, 왜 저희한테 그렇게 해주셨어요? 순덕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도윤아, 네 엄마가 처음 가게 문 연 날 그날 있잖아? 그날 아침에 나 가게 접으려고 했어. 근데 네 엄마가 문 열고 들어온 거야. 그 뒤로 못 닫았어. 내가 네 엄마를 살린 게 아니야. 네 엄마가 나를 살린 거야. 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둘 다 한참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때 순덕의 시선이 도윤의 손목에 멈췄습니다. 낡은 은팔찌가 채워져 있었어요. 작고 빛이 바래고 오래된 팔찌였습니다. 순덕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팔찌 안쪽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작지만 또렷한 두 글자, 지호. 순덕의 숨이 멎었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팔찌 알고 있었어요. 아들을 낳고 직접 은방에 가서 만들어 달라고 했던 팔찌. 안쪽에 아이 이름을 새겨달라고 했어요. 지호라고. 아이가 잃어버리지 않게 손목에 채워줬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날에도 그 팔찌를 차고 있었어요. 도윤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팔찌 어디서 났니? 도윤이 손목을 내려다 봤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주셨어요. 아버지가 평생 차고 다니던 거래요. 아버지한테 유일한 어릴 때 물건이었다고.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버지 사진 있니? 도윤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 작은 사진이 한 장 끼워져 있었어요. 늘 갖고 다니는 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어요. 순덕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잡았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 순덕이 젊은 시절에 사랑했던 사람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눈은 3살 때 시장 앞에서 웃고 있던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순덕이 서랍을 열었어요.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 2장을 나란히 놓았어요. 같은 눈이었습니다. 순덕이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말이 아니라 울음이었어요. 내 아들이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던 아이, 그 아이는 어딘가에서 자라 어른이 되고 하은을 만나 도윤을 낳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이의 아내와 손자가 순덕의 가게에 밥을 먹으러 왔었습니다. 순덕은 모른 채 밥을 주고 모른 채 돈을 넣어주고 모른 채 손자를 안아줬어요. 순덕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팔찌가 손바닥에 닿았어요. 차가운 눈이 순덕의 손에서 천천히 따뜻해졌습니다. 도윤아, 이 팔찌는 내가 네 아버지한테 채워준 거야. 네 아버지가 내 아들이야. 도윤이 멈췄어요.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예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면서 끄덕였어요. 도윤이 순덕을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병실에 붉은 빛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둘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병실에서 순덕 옆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순덕이 가도 된다고 했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저 여기 있을게요. 할머니. 순덕은 그 말이 귀에 닿을 때까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병원에 혼자 누워있던 밤들이 있었어요. 보호자 없음이라고 적힌 차트가 침대 끝에 걸려 있었죠.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수술이 잡혔어요. 순덕이 거절하려 했지만 도윤이 먼저 수술비를 냈습니다. 할머니, 이건 제가 갚는 거예요. 할머니가 저한테 빌려준 거예요. 20년 전에요. 수술은 잘 됐습니다. 의사가 무리만 안 하면 괜찮다고 했어요. 순덕이 눈을 떴을 때 도윤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도윤이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패기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가족인데요. 도윤의 집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도윤이 자기 침대를 순덕에게 내주고 바닥에 이불을 깔았어요. 매일 아침 밥을 차렸습니다. 순덕이 뭐라고 해도 듣지 않았어요.
도윤이 끓인 국을 한 숟갈 먹을 때 순덕은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맛이 비슷했어요. 4살 때 가게에서 먹었던 그 맛을 도윤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순덕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어느 날 도윤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순덕 앞에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게 뭐야? 재개발된 자리 근처에 가게 하나 계약했어요. 1층에 가게, 위에 작은 방. 아래에서 장사하고 위에서 사는 거예요. 순덕의 눈이 커졌어요. 도윤아, 이게 얼마짜린데?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순덕은 서류를 들고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달 뒤 가게가 완성됐어요. 새 건물 1층이었습니다. 깨끗한 간판이 걸렸어요. 순덕이네 국밥. 글씨체도 색깔도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도윤이 옛날 사진을 보고 간판 업체에 부탁해서 똑같이 만들었어요. 순덕이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똑같네. 일부러요.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테이블이 6개 있었고 예전보다 넓었습니다. 구석에 창가 자리가 있었어요. 벽에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액자 안에 사진 2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시장 앞에서 웃고 있는 3살짜리 지호, 그리고 어른이 된 지호. 같은 눈을 가진 2장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 작은 은팔찌가 놓여 있었어요. 순덕이 액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을 들어 살짝 대었어요. 개업날 새벽이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내려와 앞치마를 둘렀어요. 국솥에 불을 올리고 사고를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물을 썰고 팔을 다듬었어요. 순덕에게 배운 순서 그대로였습니다. 김이 피어오르자 구수한 냄새가 가게 안을 퍼졌어요. 순덕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도윤이 국솥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잡은 뒷모습이 누군가를 닮아 있었습니다. 순덕은 구석 테이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할머니, 오늘은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솥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 도마 위에 칼질 소리, 프라이팬에 계란 후라이 붙이는 소리. 순덕은 가만히 앉아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오래전 이 소리를 내던 사람은 순덕이었습니다. 지금은 손자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이 직접 국을 떠서 뚝배기에 담았어요. 밥을 수북히 퍼놓고 계란 후라이를 올렸습니다. 손님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드세요. 손님이 한 숟갈 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네요. 순덕이 창가 자리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도윤이 국을 끓이고 밥을 퍼 넣는 동작이 익숙했습니다. 순덕이 수십 년 동안 반복했던 동작과 같았어요.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4살 때 옆에서 보기만 했던 아이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손님이 더 몰렸어요. 도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순덕이 일어나려 하자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순덕은 앉았습니다. 손자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뿌듯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손님이 빠지고 가게가 조용해졌어요. 도윤이 뚝배기 2개에 국밥을 담았습니다. 순덕 맞은편에 앉았어요. 할머니 같이 먹어요. 순덕이 도윤의 그릇에 고기를 건져 넣었어요. 습관이었습니다. 도윤이 웃었어요. 할머니도 드세요. 엄마가 맨날 그랬거든요. 자기는 괜찮다고, 배 안 고프다고. 순덕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하은이 보였고 지호도 보였어요. 먹을게, 같이 먹자. 둘이 나란히 앉아 국밥을 먹었습니다. 가게 안에 김이 피어올랐어요.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바깥에서 찬바람이 불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엄마와 어린아이가 들어왔어요.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메뉴판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에 구겨진 지폐 몇 장이 들려 있었어요. 순덕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20년 전 겨울 아침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얇은 패딩을 입은 젊은 엄마와 젖은 우동화의 4살짜리 아이. 1,000원짜리 3장을 쥐고 메뉴판 앞에 서 있던 그 모습. 도윤도 봤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앞치마를 매만지며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애기 엄마 것도 같이 나갑니다. 도윤이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뚝배기를 2개 꺼내 국을 넉넉히 담았어요. 밥을 수북히 퍼놓고 계란 후라이를 2개 부쳐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가게 안에 퍼졌어요. 순덕은 창가 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자가 국을 뜨고 밥을 퍼놓고 낯선 엄마와 아이 앞에 뚝배기를 내려놓은 모습을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대신 웃었습니다. 세상에 그냥 사라지는 마음은 없었어요.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온기가 2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다시 돌아왔습니다. 엄마에게서 아들에게로, 아들에게서 손자에게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순덕이네 국밥 간판이 겨울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순덕은 그날 아무 생각 없이 국밥 2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젊은 엄마한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밥을 줬어요. 거창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계산도 없었어요. 배고파 보이는 사람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은은 끝까지 모르는 척 해주는 그 마음이 제일 고마웠다고 했어요. 돈도 밥도 병원비도 고마웠지만 캐묻지 않고 체면을 지켜준 것, 다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구해준 거, 그게 가장 따뜻했다고요.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분의 지난 세월이 겹쳐 보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식 밥 먹이려고 당신의 밥을 줄이셨던 기억, 아파도 병원 한번 못 가고 버티셨던 날들, 새벽같이 일어나 누군가를 위해 손을 놓지 않으셨던 그 수많은 아침들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오신 여러분의 세월이 하은의 모습에, 순덕의 모습에 담겨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에서 얼마나 오래 남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순덕도 몰랐어요. 국밥 한 그릇이 20년을 건너 다시 돌아올 줄은요. 잃어버린 아들의 손자가 바로 그 아이였다는 것도, 자기가 지켜준 사람이 자기 가족이었다는 것도요. 세상에 그냥 사라지는 마음은 없습니다. 한 그릇의 국밥에 담긴 온기가 엄마에게서 아들에게로, 아들에게서 손자에게로, 그리고 다시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인생의 긴 세월을 건너오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며 남몰래 삼키신 눈물과 한숨이 참으로 많으셨을 겁니다. 자식들 따뜻하게 먹이고 재우려 당신의 허리를 더 굽히셨고, 아파도 괜찮다고, 배 안 고프다고, 하은이 그랬던 것처럼 웃어 보이셨을 거예요. 그 모든 고단하고 외로웠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순덕이 마지막에 창가 자리에서 앉아 손자가 국을 끓이는 모습을 보며 웃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남은 날들에도 그런 따뜻한 풍경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가슴 깊은 곳에 작은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살포시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선생님들께서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 한 줄은 저희가 다음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곁에 계신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어 이 따뜻한 감동을 함께 나누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늘 건강이 최고입니다. 식사 거르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순덕이네 국밥처럼 따뜻하고 든든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한 편 드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꾹 눌러주세요.